그 남자랑 결혼하지 마세요. 오늘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마흔을 앞두고 어렵게 결혼을 준비하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요. 상대는 2년 동안 만나온 동갑내기 돌싱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웨딩 사진도 찍고 청첩장까지 돌린 결혼식 2달 전, 예비신랑의 전처라는 사람에게 뜻밖의 문자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전처의 말에 따르면 술과 여자 문제로 결국 소송까지 가서 이혼한 남자라는 건데요. 하지만 상대방 남성이 들려준 이혼 사유는 전처의 이야기와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과연 이 여자는 전처의 경고를 믿고 결혼을 멈춰야 할까요?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형님 누님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38살이 되자 주말이 조금 무서워졌습니다. 평일에는 회사 때문에 정신없이 지나갔지만 주말 아침 눈을 뜨면 휴대전화가 너무 조용했죠. 친한 친구들은 대부분 결혼했고 만나도 남편이나 아이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저도 연애가 하고 싶었고 가능하면 마흔 전에는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사람도 만나고 운동도 할 겸 러닝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거기서 동갑내기 남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뒤처지면 속도도 맞춰주고 모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같이 밥을 먹는 사이가 되었죠. 몇 번 따로 술까지 마시게 된 어느 날 남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 사실 결혼 한 번 했었어. 잠깐 머뭇거리더니 덧붙였습니다. 이건 꼭 미리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순간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돌싱이라고? 응, 근데 아이는 없어. 왜 헤어졌는데?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같이 살아보니까 너무 안 맞더라. 성격 차이가 컸어.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돌싱인 걸 알았다면 이렇게 가까워졌을까 싶었죠. 그런데 휴대전화를 열어 남자 사진을 보니 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잘생겼고 자기 일도 잘했고 사람들에게 매너도 좋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40 가까이까지 결혼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흠 하나 없기를 바란다는 게 더 이상한 건 아닐까? 한번 결혼했다가 돌아온 사람은 어딘가 문제가 있어서 반품된 걸까? 아니면 그냥 서로 맞지 않은 사람을 만났던 걸까? 무엇보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 경력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이혼했느냐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성격 차이였다면 그것만으로 사람을 놓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만나보기로 했고 그렇게 1년이 흘러갔습니다. 남자는 제 생각보다 훨씬 다정하고 성실했습니다. 제가 야근하면 집 앞까지 데리러 왔고 병원에 가는 날에는 먼저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좋았고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보다 거셌습니다. 멀쩡한 처녀가 왜 멀쩡한 사람을 놔두고 이혼한 남자를 만나? 그 말에 저도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아빠, 나 40이야. 무슨 처녀 타령이야. 멀쩡한 사람들은 벌써 대부분 결혼했어. 이혼은 했지만 이만한 사람 이 나이에 만나기 쉽지 않아. 겨우 이혼 경력 하나 있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까지 버려야 해? 아버지는 끝까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부모님 앞에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한번 실패한 만큼 더 신중하게 살겠습니다. 따님을 정말 사랑하고요. 말로만 잘하겠다고 하지 않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뒤 거의 1년 동안 남자는 명절과 생일을 빠뜨리지 않고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거의 섞지 않던 아버지도 나중에는 같이 술 한잔 정도 하는 사이가 되었죠. 결혼 날짜를 잡기 전날 아버지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빠가 아직 걱정이 없는 건 아니야. 그래도 내가 2년 동안 보고 결정한 사람이잖아. 내가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아빠도 더는 반대 안 할게. 제가 40이 된 겨울 드디어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웨딩 사진도 찍고 청첩장도 돌렸습니다. 식장에 늘 잔금만 남겨놓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혹시 땡땡씨와 결혼하실 분 맞나요? 처음에는 광고인 줄 알았습니다. 잠시 뒤 두 번째 문자가 왔습니다. 저 그 사람 전처입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전처는 한참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같은 여자 입장에서 그냥 모른 척 했다가 나중에 제가 후회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그 사람 결혼 내내 술 마시고 돌아다녔어요. 나이트클럽도 다니고 여자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좋아했고요. 술과 바람 문제로 정말 많이 싸웠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이 더 무서웠죠.
협의 이혼도 쉽게 안 해줘서 결국 소송까지 갔어요. 소송하는 동안 정말 진흙탕이었고 너무 힘들었어요. 결혼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누군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진실을 말해줬다면 좋았을 것 같아서 연락드리는 거예요. 남자는 분명 성격 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문자를 닫았다가 열기를 반복했습니다. 사진첩에는 얼마 전 찍은 웨딩 사진이 있었죠. 웃고 있는 남자의 얼굴을 확대해봤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얼굴인데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나? 그런데 이상한 점도 있었습니다. 2년 가까이 만나면서 남자가 술에 취해 연락이 끊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자 문제를 의심한 적도 없었죠. 제가 직접 봐온 남자와 전처가 말한 남자는 너무 달랐습니다. 결혼식은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저는 지금보다 훨씬 성급했습니다.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당신 내조도 하고 살림에 좀 집중하고 싶어. 제가 버는 돈으로 둘이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생각했던 결혼 생활과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면 현관 앞에는 배달 봉투가 쌓여 있었죠. 야근하고 밤 10시에 집에 들어가도 싱크대에는 점심때 먹은 그릇이 그대로였고 거실에는 과자 봉지와 빈 음료수병이 굴러다녔습니다. 여보, 오늘도 배달시켜 먹었어? 응, 밥하기 귀찮아서. 처음에는 제가 치웠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현관문을 열자마자 짜증부터 났습니다. 회사에서 12시간 넘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 오면 또 다른 출근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그릇을 씻고 빨래를 돌리고 아내가 벗어놓은 옷까지 제가 주워야 했습니다. 주말에는 같이 운동이라도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계속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좀 나가자. 가볍게 뛰기라도 하는 건 어때? 아내는 소파에 누워 과자를 먹으며 TV에서 눈도 떼지 않았습니다. 아, 싫어. 주말까지 뭘 꼭 해야 해? 과자를 하나 더 집어 먹으려고 했습니다. 나도 피곤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열이 올라왔습니다. 대체 뭐가 피곤한데?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집은 아이 둘이 뛰어다니는 집보다 더 어질러졌고 배달 음식은 제가 혼자 살 때보다 몇 배는 더 시켜 먹었습니다. 아내는 살도 눈에 띄게 찌기 시작했죠. 저는 매일 회사에 나가 돈을 벌고 집에 돌아와 아내가 버려놓은 것까지 치웠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물이 잘 내려가지 않아 배수구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쪽에는 아내의 긴 머리카락이 검은 덩어리처럼 한 움큼 딸려 나왔습니다. 고무 장갑을 낀 채 그걸 들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게 짜증났습니다. 내가 이 짓이나 하려고 결혼했나? 그날 이후 참는 걸 그만뒀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대체 뭐 했어? 최소한 당신이 먹은 건 당신이 치울 수 있잖아. 아내도 지지 않았습니다. 아, 돈 좀 번다고 유세 좀 그만 떨어.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아내도 보기 싫고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졌습니다. 대화가 줄었고 같이 잠자리에 드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내가 아니라 같이 집에 사는 불편한 사람처럼 느꼈죠. 결혼 2년째부터 금요일이면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는 게 싫었습니다. 집에 가면 어질러진 거실과 배달 용기부터 볼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먼저 전화했습니다. 야, 뭐하냐? 술이나 먹을래? 미혼인 친구들이 몇 명 있었고 그들을 따라 나이트클럽에도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술 마시면서 사람 구경이나 했습니다. 시끄러운 곳에 앉아있으면 적어도 집 생각은 안 났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걸 보고 있으면 저도 잠깐 총각대로 돌아간 것 같았죠. 가끔 여자들이 합석하기도 했습니다. 술잔을 부딪히고 같이 웃었습니다. 그 시간이 좋아졌다기보다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몇 시간 미룰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일요일에는 원래 다니던 러닝 동호회에 나갔습니다. 남녀 상관없이 사람들과 같이 뛰고 끝나면 여러 명이 밥을 먹거나 가끔 술도 마셨죠. 저는 원래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어서 모임에서도 두루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결혼 3년째가 됐습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식탁 위에 사진 몇 장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는 러닝 모임이 끝난 뒤 남녀 회원 여러 명과 식당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제가 여자 회원 옆에 앉아 술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래도 바람 아니야?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 같이 있었잖아. 사진에도 사람들 다 있잖아.
아내가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나이트 클럽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앉아 있었고 옆자리에는 합석한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이트 클럽에 간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내가 사진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집에서는 내 얼굴 보기 싫어하면서 밖에서는 참 행복해 보이네. 그 말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그리고 집값의 절반과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위자료라니요? 결혼할 때 집에 들어간 돈의 80% 이상은 제가 모은 돈과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이었습니다. 아내가 가져온 돈은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대출을 조금 더 받았다면 아내의 도움 없이도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집을 팔든 제가 돈을 마련하든 집값의 절반과 위자료를 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지난 3년의 생각이 한꺼번에 떠올랐죠. 결혼하자마자 회사를 그만둔 일, 매일 배달 음식을 시켜 먹던 모습, 제가 밤늦게 돌아와 청소하고 빨래하던 날들, 그리고 이제 와서 사진까지 모아놓고 집값의 절반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아내. 문득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설마 이거 준비한 건가? 그래서 게을렀던 사람이 부지런히 사진 자료까지 몰래 모은 건가? 당신이 이 집에서 한 게 뭐가 있는데 위자료랑 절반을 달라는 거야? 아내도 소리쳤습니다.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이랑 3년 이상 살아줬잖아.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3년이나 살아줬으니까. 그날부터 맨정신으로 집에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퇴근하고 혼자 술집에 앉아 소주를 마셨죠. 내가 사람을 너무 쉽게 생각했나?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건가? 그러다가 생각은 점점 나쁜 쪽으로 흘러갔죠. 아니면 내가 진짜 당한 건가? 술 마시고 친한 친구에게 전화해 몇 시간씩 아내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평일에는 다음날 회사 때문에 어떻게든 적당히 마시며 버텼지만 금요일 밤이 되면 포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눈을 뜨면 숙취 때문에 하루를 날렸고 일요일에는 러닝화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동호회 단체방에는 계속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뛰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 일상은 회사에 가는 시간과 술 마시는 시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요구한 조건은 너무나 터무니없었고 제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합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으로 갔습니다. 법정에서 아내는 제가 결혼 생활 중 술을 자주 마시고 밤늦게 돌아다녔으며 다른 여자들과 부적절하게 어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여자 회원 옆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 제출되었고 나이트클럽에서 합석한 여자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진도 나왔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있던 사진인데도 한 장씩 잘라놓고 보니 꼭 제가 어떤 여자와 따로 만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제가 야근하고 돌아와 설거지하던 날도 주말마다 청소하며 아내가 먹고 버린 배달 용기를 치우던 것도 막힌 배수구에서 머리카락을 꺼내던 것도 사진으로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남은 건 술집에서 웃고 있는 제 얼굴뿐이었습니다. 나는 3년 동안 죽도록 일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진만 보면 내가 놀러만 다닌 사람이네. 술과 나이트클럽이 좋은 선택이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탈출구가 필요했습니다. 집보다 술집이 편했고 아내 옆보다 모르는 사람들 사이가 편했습니다. 그게 제가 버티는 방식이었습니다. 긴 소송 끝에 겨우 이혼했습니다. 이혼하고도 한동안은 생활이 바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습관처럼 술부터 생각이 났죠. 하지만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얼굴이 제가 봐도 엉망이었습니다. 이 여자랑 이혼까지 했는데 왜 아직도 나는 내 인생과 건강을 망치고 있지? 그날 냉장고에 있던 술을 버렸습니다. 퇴근하고 집을 청소했죠. 오랜만에 제대로 밥도 해 먹었습니다. 몇 주 지나자 몸도 조금씩 돌아왔죠. 옷장 아래 처박아둔 러닝화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예전에 다니던 러닝 동호회에 다시 나갔죠. 멀리서 사람들이 저를 보자 손을 흔들었습니다. 야, 살아있었냐? 형, 어디 갔다 이제 와요. 저도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급하게 뛰어왔죠. 죄송해요. 제가 조금 늦었죠. 처음 보는 여자였습니다. 숨이 차서 얼굴은 빨갰는데 늦어서 미안하다며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인사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데
그 모습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참을 바라봤죠. 그 여자가 고개를 돌리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나왔어요. 저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날은 몰랐습니다. 제가 다시 누군가 결혼을 생각하게 될 거라고는요. 그 사람이 지금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자에게 첫 번째 결혼은 서로 너무 맞지 않아 결국 무너진 결혼이었습니다. 집에서는 갈등만 쌓였고 남자는 아내의 얼굴조차 보기 싫어 술과 바깥 생활로 도망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긴 시간을 그는 성격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여자는 지난 2년 동안 전처가 말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남자의 모습을 직접 보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만나기 전에 결혼 생활까지 객관적으로는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혼식까지 남은 시간은 2달. 여러분이라면 자신이 2년 동안 직접 겪어온 남자를 믿고 이 결혼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처의 경고를 듣고 결혼을 멈추시겠습니까? 네, 저라면 이번 건은 남편과 이야기한 다음에 결혼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방 말만 듣고 결혼을 안 하기도 참 그래요. 이혼 프로그램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왜 이혼했냐? 그러면 다 상대방 잘못이야. 이게 상대방은 이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될 그런 멍멍이 같은 존재들. 저는 그런 거 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죽일 놈이다. 내가 잘못했다. 그런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혼이란 게 결국에는 크게 보면 경제적 사유 아니면 이제 성격 차이인데 이게 크게 보면 다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막상 뜯어보면 완전 다 달라요. 충격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편 입장에서도 이거를 다 설명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걸 성격 차이? 뭐 성격 차이 맞을 수도 있겠다. 전반적으로 보면 성격 차이가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둘이서 잘 이야기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알잖아요. 이제 사람이 많아도 이제 정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너무 섣부르게 판단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무래도 이런 문자 받았으니까 그냥 찝찝하니까 그냥 헤어져?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그리고 형님 누님들,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직도 구독자가 5명이네요.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 때 또 뵙죠.